반갑습니다. 해커스 국제정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오늘이요. 재정학 강의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간단히 OT하면서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도대체 조기 합격의 비밀이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죠. 조기 합격 비밀을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쌤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강의를 꽤 오랜 기간 해오면서 합격자들 대부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결석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자 또는 선생님에 대한 약속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석 안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강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좀 빠지고 인강으로 대체하자. 근데 그게 계속 인강을 들었다면 모르지만 실강됐다가 인강됐다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은 무결석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조기 합격의 비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바로 회동력이 필요합니다. 자, 회동력이 뭐냐라는 거죠. 다 아실 거예요. 회동력은 동일한 교재를 점점점 돌림에 따라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전략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완강하는 것이 바로 회동력인데 이게 조기 합격의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회동력 빨리 돌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일단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자, 교재와 요약 그랬어요. 우선 처음의 얘기와 아래 정욕이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느 교재를 처음 만나게 되면 처음엔 그래요. 열심히 예습을 해오겠다. 좋습니다. 예습하는 거 좋은데 근데 처음에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예습을 하려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읽다가 막히면 난리가 나고요. 또 표현이 이상하면 화가 나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읽는데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쌤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애들한테 어떤 과목이든 교재를 읽기를 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쭉 읽다가 은는이가 삑사리 나면 다른 친구한테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쭉 읽게 했거든요. 바로 그 방법이에요. 가볍게 뭐 하는 겁니까? 읽으세요. 그러니까 은는이가 주어 절대 빠뜨리지 마시고 쭉쭉쭉 읽어 나가신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면 문제를 푸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밑에 해설지 답지 딱 가린 다음에 막 그러지 마세요. 그래봤자 진도 못 뽑아요. 왜? 아직 개념이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스스로 풀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한 10문제 정도면 한두 개는 맞출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그냥 편하게 마치 소설 읽듯이 문제도 읽으시면서 심지어 해설까지도 그렇게 뭐하라?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업 전에 예습용으로 내용을 편하게 읽어라. 그래서 사실 진도 나감에 따라서 굳이 몇십 장을 읽는 게 아니라 한 10여 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돼요. 쭉쭉 읽으면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아요. 길어야 30분, 정말 길어야 1시간. 그 남짓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끝나면 문제도 역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자? 가볍게 하자. 가볍게. 자, 그러면 쌤은 3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기초. 이게 무슨 말이냐? 쌤 이제 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2학년 1학기 수업이 쌤 모교는 지금은 이제 경영학과가 독립돼서 생경대에서 독립해서 경영대학이 별도로 나가 있지만 쌤 학교 다닐 때는 경영경제 응용통계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전공 필수로 뭘 배웠냐면 회계, 경영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경제학의 미시 그리고 뭘 했느냐? 통계학도 전필로 했었어요. 지금은 아마 아닐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거시를 배우고 난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재정학이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재정학은 미시것이 이 정도는 끝내야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뭡니까? 재정학이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알기로 물론 이제 전혀 처음에는 내색을 안 하니까 쌤이 알 길은 없지만 경제를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 상당수가 최근에는 안 한 비전공자들이 세무사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시거시 국제, 최근에는요 거시와 국제도 몇 부분씩은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문 강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도에 대한 기반은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있어야 아주 편하게 경제 그 기초가 있어야 재정학을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다수 분들이 과연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공부하고 나서 재정학을 공부하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수업 중간중간 요거에 대한, 특히 미시 파트에 대한 기초적 지식은 계속 강의에 넣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합격 DNA요. 많은 분들이 물론 당사자들의 어떠한 그 입장은 100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돼야 뭘 하지. 근데 정말로 과연 우리가 이해를 완벽하게 다 한다 해서 조기 합격, 합격을 빠르게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정말 투입 시간을 많이 넣어야 돼요. 제가 학교 공부 끝난 이후에 강의 경력 벌써 지금 30년 이상이에요. 그래도 경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전공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봤자 몇 년이잖아요. 또는 몇 개월 또는 몇 주인데 그거 가지고 경제학, 재정학 전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느냐? 합격은 시킬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세무사는 1차만 있지 2차가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2차 주관식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격 DNA를 갖고 핵심적 요소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는 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자, 맨 마지막 이겁니다. 홈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제가 회동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기본서 페이지가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빨리 돌려요?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교재 기본 내용을 압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압축한 것을 마치 매핑하듯이 통합해서 홈런이라는 코너로 제가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녹음까지 해서 녹음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요것만 계속 보고 들으셔도 충분히 시험 준비가 되게끔 해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회동력을 늘리기 위한 저의 뭡니까?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 재정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서 목차 한번 보세요. 자, 기본서 보십시오. 자, 우리 기본서는 재정학 연습 7판이 되겠습니다. 7번째 판인데요. 겉표지 아주 잘 나왔네요. 자, 우리 목차를 보시면 지금 요런 목차가 1편부터 7편까지 쭉 되어 있고요. 중간 목차를 봐도 상당히 많음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해서는 뭡니까? 너무 양이 많아 보이잖아요. 잠시 칠판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요거는 인문 강좌 때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선 제가 이제 판서한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자료실에 자료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효과적 학습이 될 겁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도대체 재정학이 뭡니까? 재정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사실 재정이다라고 얘기하면 나라 살림살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돈 어떻게 합니까? 세금이 원칙이죠. 세금 약자 뭘 씁니까? T, tax, T를 씁니다. 그럼 세금 걷어서 뭔가 써야 되잖아요. 흔히 이제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데 정부 그러면 government를 쓰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는 G를 쓰고 이걸 정부 지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금과 정부 지출의 관계, 이걸 다루는 게 뭐다? 재정입니다. 이걸 연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재정학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분명히 재정학에 대해서 어떤 사전적 말씀을 드렸었냐면, 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한다고 한다면 맨 먼저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미시, 거시. 최소한 미시, 거시 하고, 경제학 개론 1학년 때 하고 2학년 때 미시, 거시 하고 3학년 때 재정학 하는 게 일반적 코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기반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미시적 기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정학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 미시적 기반이 됐다는 전제 아래 그리고 재정학 들어오는 것인데, 우린 지금 그런 게 없다고 하고 지금 공부를 하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하지만 재정학 어느 분 교재를 보더라도 첫 파트는 미시 기본이 다 들어있어요. 핵심이.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연히 미시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미시는 뭔가요? 미시는 뭐냐라고 제가 한번 물음을 던져 보겠습니다. 자, 미시는 이거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시장의 원리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시장 원리. 그러니까 시장 원리가 뭐냐를 굳이 좀 늘려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자유 줄게. 너희가 알아서 해봐. 경쟁해봐. 이게 바로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자유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케 하느냐? 가장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양이 딱딱딱 배분되는, 이걸 우리 흔히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줄여서 효율성이라고 할게요. 효율성. 이걸 다루는 그런 파트가 뭐다? 미시, 시장입니다. 자, 시장 공부는 결국 뭐를 공부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걸 공부하는 게 미시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실패했을 때. 실패할 수 있죠. 그럼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기능이 좀 전에 뭐라고 했기에? 효율성.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뭡니까? 비효율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효율성. 자, 그래서 엄밀정치학의 미시 파트는 시장을 공부하는 것으로서 이거에 대한 실패까지 공부하는 게 미시 전체의 큰 범위예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 공부했다는 전제 아래 우린 뭐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재정학으로. 그래서 재정학의 모든 목차 처음에는 1편의 시장의 효율성, 2편의 시장 실패로 비효율성 이야기를 처음에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이 두 개는 원래 미시의 마지막 결론인데, 우리 재정학에서는 이 결론이 오히려 뭡니까? 서론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재정학을 봅니다. 재정학은 뭐와 뭐의 관계입니까? 세금과 정부 지출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정부 지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요, 좀 거대하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공공 지출이다라고 해서 이게 3편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 이야기를 도합 3편, 양으로 따지면 전체 7편 중에 3편이지만 반 이상이에요, 사실. 하지만 중요도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4편, 5편, 6편이 모두 조세 이야기예요. 자, 4편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 그 다음에 5편은 처음 보는 용어죠. 이제 보자는 것이지 이걸 처음부터 이해를 바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초과 부담이라는 얘기와 최적 과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적 과세 이야기. 하지만 6편이 가장 중요하죠. 결국 세금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보이느냐. 경제적 효과. 이게 4편, 5편, 6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무슨 시험을 준비하는 재정학입니까? 세무사. 세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학은 세금과 정부 지출이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중요도를 더 높게 하겠습니까? 세금 얘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4편, 5편, 6편이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자, 이거에다가 마지막 7편에 기타 주제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타 주제.
근데 이 기타 주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재정학 시험이 세무사에서 워낙 오랜 기간 출제되다 보니까 누적 기출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명백히 중요한 그러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골고루 나오고 있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7편도 절대 소홀히 할 수 없어요. 7편은 크게 4개 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이 소득 분배 이야기요. 자, 여기는 잠시 뒤에 본 강의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잘난 사람이 돈도 잘 벌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 흔히 재정학 아니 경제학의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빈부격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루는 장이 기타 주제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 최근에 이제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뭐 지하철, 버스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공요금 이야기도 다뤄야 됩니다. 하지만 참 중요한 파트가 이 3번째 장이에요. 공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통상 정부가 정부 지출을 막 확장할 때요, 세금을 주 원천으로 하기도 하지만 세금 걷기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경기 안 좋을 때. 뭐 할까요? 그때 정부가요, 돈 있는 사람만 돈을 꼬아요. 그러면서 흔히 차용증이죠. 차용증을 써줘요. 야, 나라가 너한테 돈 빌려. 대신 이자 확실히 주고 원금 확실히 언제 갚을게. 그러면 지급보증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당연히 빌려주죠. 그때 써주는 증서가 채권증서인데 이걸 국가가 발행할 때 공채라고 합니다. 역시 중요해요. 자, 이제 요거 이외에 최근에 이제 지방재정 문제도 한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기타 주제가 뭐 된 겁니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7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재정학이다. 하지만 쌤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재정학 어디 가셔서 세무사 공부를 위한 재정학을 묻는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뭐 공부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세금, 조세 관련 공부하는 거다라고 일단 직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PPT 화면에 보시게 되면 뭐 배우는 과목이라고요? 조세.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우선 재정학에 대한 서술식 개념으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조세를 공부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주의점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핵심 합격 DNA를 갖자라고 했었을 때 요 얘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위 공부 세팅이다 라고 제가 하는 건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심지어 평생 이 경제 재정학 관련 이야기를 처음 보는 그런 수강생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친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친숙함이 진짜 이해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떤 경제 용어 나오면 마치 이거를 친구 이름 부르듯이 계속 부르자. 자, 여러분들, 요거 뭐냐라고 물으면 칠판이잖아요. 이게 칠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지. 근데 어떤 경제 재정학 개념을 제가 설명하면 난리가 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름 부르듯이 계속 반복하시면 어느 순간 이해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서술식으로 재정학은 조세 공부하는 거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자, 우리 수리적으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은 크게 미시, 거시, 국제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미시는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시장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거시는 뭘 공부하는 거냐? 우리 흔히 이런 문구를 언론에서 종종 듣곤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게. 누가 알아서 해? 시장이. 그러니까 사실 경제학적으로 시장에 반대한 말은 정부 개입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을 공부하는 게 뭐다? 거시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금융, 여러분들 환율 이야기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게 이제 국제 경제예요. 근데 요 세 개 중에 특히 우리 재정학은 누구의 기반이 필요하다고요? 미시. 물론 얘네들도 요즘엔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시가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시 그러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수학 중에 최소한 무슨 기반은 필요하다고요? 미분이라는 기반은 필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수학에서 미분의 기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문 강좌 때 제가 촬영도 해놨지만 수업 중에 곳곳에서 미분 이야기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학은 뭐 공부하는 거다? 미분을 기반으로 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공부 세팅에서요. 여러분들 어떤 증명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재정학에서는 공식도 되게 많아요. 근데 상당수 대부분은 쌤이 다 증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증명할 필요 없어요. 그거 뭐하러 해? 나만 하면 되지. 그리고 나조차도 몇 개는 굳이 불필요해서 안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증명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 자괴감 빠질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 빨리 붙어요.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경제학은 크게 세 가지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맨 먼저 뭐요? 서술식. 두 번째 수리식. 하지만 경제학 아니 좁게 봤을 때 재정학 역시 공부의 꽃은 그래프식 이해입니다. 그래프식이에요. 사실 그래프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 공부를 어느 파트를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인문 강좌 때 이미 촬영을 해드렸지만 요 세 영역을 보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 세 영역이어야 되느냐? 좀 전에 제가 서술식으로 재정학은 뭘 배우는 거라 했습니까? 세금. 그러면 세금 이야기니까 일단은 조세에 들어간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보조금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국민한테 주는 보조금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결국 세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조세 다른 말은 뭐일 수 있습니까? 보조금.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독점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독점을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세금이에요. 여기도 세금이 들어가요. 그 다음 여러분들 중에는 외부 효과에 대해서 처음 보는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이 외부 효과를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또 조세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프 세 가지가 중요한데 세 가지 중요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구라고요? 조세인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 그래프는 완벽히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강의와 별도로 이 그래프 특강은 별도 강좌로 특강을 계속 해드릴 겁니다. 이미 입문에서 맛배기를 해드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 그래프는 계속 해드릴 겁니다. 자, 정리하면요. 재정학은 서술식으로 뭐 공부하는 겁니까? 조세 공부하는 거다. 수리적으로 뭐의 기반이 필요하다? 미분의 기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프에서는 조세와 보조금 그래프가 필요한데 이 세 영역이 핵심이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요 말씀 드릴게요. 그래프는 직접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자,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가지 색깔 이용하시면 굉장히 잘 돼요. 팁입니다. 역시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요 정도 말씀드리면 재정학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편의 1장 수업을 들어갈 텐데요. 자, 우선 기본서 한번 보십시오. 자, 기본서의 18쪽을 보시게 되면요. 기본서 18쪽. 거기 쪽수는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18쪽. 자, 보시면 이렇게 뭔가 멋들어지게 자료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간단히 한번 뭐 해봤습니까? 압축해 봤어요. 그러니까 앞쪽의 내용을 간단히 뭐 했습니까? 압축했습니다. 이 압축 내용 다 자료시에 다 있어요. 자,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편은 뭐 공부하는 거라고요? 시장의 효율성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자 18쪽에 그 복잡하게 도식화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회우생 극대화라는 녀석을 격파하는 데 있어요. 그럼 이걸 보기 위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소득분배 공평성, 또 효용가능 경계, 사회 무찰 곡선 등등등을 배워야 돼요. 자, 한번 등장인물을 뭐 하는 겁니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회우생 극대화 관련해서 보상 원리가 있는데 파레토 기준, 칼도 힉스 기준, 스키토프스키 기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기능인데 이게 실패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와 관련된 입장, 시각, 특징, 기능 등등등을 배우는 게 몇 편이라고? 1편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전체 7편 중에 1편 시장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다. 한 개만 잡아라. 뭐요? 사회우생 극대화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요 표를 지금부터 뭐 하자? 정복해 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1장 19쪽을 보십시오. 19쪽을. 자, 강의 방식을 먼저 한번 첫날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강의에 임할게요. 우선 저는 칠판의 각 장에 대한 개관을 판서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판서는 쓰실 거 없어요. 다 거의 자료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 꼼꼼히 훑어줍니다. 두 번째. 그럼 세 번째가 홈런이라고 그래서 압축된 파일을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게 홈런이라는 압축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재정학의 기초와 관련해선 요 한 페이지에 다 담아놨어요. 다 자료실에 있습니다. 이거 녹음도 해드립니다. 요것만 반복하시면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진행을 다시 말씀드리면 판서, 그리고 교재로 꼼꼼히 보고 그 다음 뭐하다? 홈런으로 마무리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이 19쪽에, 우리 기본서 19쪽에 목차가 뭐예요? 재정학의 기초다라고 나와 있죠? 자, 판서합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재정학은 좀 전에 뭐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했습니까? 세금. 좀 늘리면 정부 지출. 그죠? 그런데 세금과 정부 지출을 행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체는 크게 두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이라는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 부문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라는 주체와 공공 부문이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민간 부분은요, 크게 두 개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그것입니다. 자, 우리 가계는 뭐 하는 곳이냐? 가계 뭐 하는 곳일까요? 가계는요, 소비라는 행동을 통해서 만족을 극대화하는 주체입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만족은 뭐냐? 효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계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 효용을 극대화하는 주체를 말함이고요. 자, 우리 기업은요, 자, 소비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생산해야 되죠. 생산을 통해서 뭐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주체를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 이윤 아시겠지만 이윤은 어떻게 구해요? 수입에서 비용 빼죠. 우리 약자를 좀 말씀드리면 수입은 total revenue 그래서 TR을 씁니다. 자, 비용은 total cost 그래서 TC를 써요. 요걸 뺀 값을 뭐라 부른다? 이윤이라고 하고, 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를 누구라 한다? 기업이라 한다. 요 두 주체가 뭐라고요? 민간 부문이 됩니다. 두 주체가 민간 부문이 돼요. 그러면 공공 부문은 누구냐? 당연히 나머지 하나 누굽니까? 정부가 공공 부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뭘 하는 곳일까요? 정부는 뭘 하는 곳일까요? 자, 제가 처음에 분명히 목차 볼 때 한번 얘기했어요. 1편은 자, 분명히 시장의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 추구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사회우생 극대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뭔가 만족을 크게 하자. 그러면 정부는 뭘 추구해야 될까요? 가게만을 위한 효용 극대화요? 기업만을 위한 이윤 극대화요? 아니요. 모든 경제 주체들의 후생 극대화요. 그래서 정부는 사회 후생 극대화,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할까요? 아니, 이 행동이 결국 뭐예요? 재정이잖아요. 결국 재정 활동을 통해서 사회 후생을 극대화시키는 경제 주체가 누구라고요? 정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습니다. 색깔 바꿔볼게요. 얘네들이 알아서 모든 일을 다 해. 물론
국방이나 치안은 정부가 해야 되겠지. 하지만 나머지는 시장, 민간 부분이 다 알아서 해. 이거를 뭐라 부르느냐? 이게 바로 시장 경제예요. 이게 시장 경제다. 그러니까 원래 시장 경제다라고 한다면 국방 치안 정도는 정부가 하지만 나머지는 민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나머지는 민간이.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시장이 모든 일을 다 똘똘히 잘해요?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흔히 뭐라 합니까?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냅둘 수 없잖아. 누가 개입해서 도와줘야 될까요? 정부가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했었을 때 누가 좀 도와주자? 정부가 도와주자. 그러니까 원래 시장이 알아서 다 할 때는 당연히 정부는 뭘까요? 개입하지 마. 개입하지 마. 뭐요? 비개입. 근데 시장이 실패할 때는 자, 누가 개입해서 좀 풀어주자? 정부가 개입해서 풀어주자. 개입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시장 기능을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국방 치안 정도로만 정부 개입을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냅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죠. 자, 우리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요. 그런데 아니야. 시장이 실패할 땐 정부가 개입해서 풀어줘야 돼 라고 정부 개입을 강조하신 경제학자가 계십니다. 자, 누구냐?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일단의 경제학자들을 우리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 경제학에서 고전학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름이 고전학파냐? 본인이 처음부터 나는 고전학파야 라고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재미난 사실은 우리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요, 자신의 유명한 명저입니다. 이자, 고용 및 이자와 화폐 관련 일반 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에서 서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앞에 모든 경제학은 클래시컬하다. 즉 고전적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앞쪽 경제학이 고전학파가 된 것이지 이분들이 스스로 고전학파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 그냥 고전학파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케인즈 쪽은 그냥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 결국은 고전학파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학파는 국방 치안 정도만 정부 개입하고 나머지 니네가 알아서 해. 자, 이에 비해서 아니야. 시장이 실패할 때는 정부가 개입해야 돼. 케인즈 및 케인즈학파. 자, 우리 경제학에선 두 쌍두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가볍게 먼저 봤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분명히 뭐를 말씀드렸었냐면 시장은 뭐를 추구하는 곳이라고 그랬었습니까? 효율적 자원 배분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게 기가 막힌 펜이야. 요거를 판서하면 그 향기 때문에 졸리지가 않아. 공부를 너무 집중할 수 있어. 단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원하는 사람은 100명이야. 어떡할까요? 경쟁시켜야지. 그러면 여기저기서 내가 사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값이 뭐 할까? 막 오를 거 아니야. 드디어 이거 하나에 얼마요? 가령 100만 원에 책정이 됐다 치겠습니다. 100만 원에 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야 너무 비싸. 못 사. 그러면 한 개를 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뭐 합니까? 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는 줄 아세요? 효율적 자원 배분이요. 왜요? 더 이상 얘가 모자라지 않죠? 왜? 100만 원에 살 사람은 걔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시장경제에서. 그래서 시장경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추구하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효율성. 자, 그런데 시장경제의 진짜 아픈 손, 아킬레스건입니다. 뭐요? 능력자들이 이렇게 하면 결국 무슨 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또 논해야 되는 겁니까? 공평성 또는 형평성을 논하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효율성이 실패하고 공평성도 무너졌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광의에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라 불러서, 그러면 이제 누가 개입하자는 취지입니까? 개인지 쪽에서는 정부가.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학 또는 재정학의 큰 테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도대체 뭘 합니까, 그러면? 자, 정부가 시장 실패했을 때 개입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하는 기능 3가지. 상세히 설명을 또 이제 계속 드리겠습니다만은, 개관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우선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자원 배분. 자, 그리고 소득 분배. 자, 그리고 경제 안정화. 자, 우선 요 3단어는 재정학 아니 경제학 자체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짧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묻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잠시 보세요. 요거는 들어두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필기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배분이라는 단어와 분배라는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언뜻 보면 글자만 뭐 한 겁니까? 바꾼 거잖아. 자, 같은 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달라요. 배분이 뭐고 분배가 뭔진 진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야말로 이해입니다. 이해. 들으시면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약육강식의 시대, 사냥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냥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이거잖아. 족장이 자 부원들한테 자 사냥 도구를 나눠줘야 돼요. 쟤는 백발백중이야. 쐈다 하면 다 맞춰. 쟤한테 활과 화살을 줘야지. 그죠? 백발 빵종한테 설마 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또 얘는요, 힘이 장사라서 뭐 활 같은 건 못 쏘지만 힘이 장사라서 동물을 잡으면 뭐하고 잘 와? 이고 올 수 있어. 얘한테는 뭐야? 그물만 주면 돼. 쟤는요, 돌팔매질을 너무 잘해. 얘한테 뭘 줘? 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산 도구를 사냥이라는 생산 전에 생산 도구를 나눠주는 걸 뭐라 부른다? 배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제학에서 생산 도구는 뭐라 부르느냐? 생산 요소 또는 생산 자원이라고 불러요. 우리 전통적으로 생산 요소, 생산 자원에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누구 짱입니까? 토지. 그죠?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토지 아니면 노동인데 근대 산업혁명 이후에는 자본이 필요하거든요. 짧게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자본에 대해서 혹 오해를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자본을 돈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자본 돈입니까? 아닙니다. 경제학, 아직까지는 재정학이 아니라 경제학 큰 테두리가 제가 경제학이라고 할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은요, 엄밀히 말하면 쌤한테는 이 노트북이 자본이고요, PPT 기계가 자본입니다. 기계가 자본이에요. 여러분들 기계가 케인즈 시대 이후에 자본이 돈으로 확장된 것이지 원칙상 자본은 뭐라고요? 기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3대 생산 요소 자원은 뭐뭐 있다?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자본은 뭐라 부른다? 기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산 전에 나눠주는 걸 뭐라 부른다? 배분이라고 한다. 근데 앞에 생산이 너무 기니까 관례상 어떻게 한다고요? 자원 뭐라 부른다? 배분이라고 불러요. 자원 배분 줄여서. 그러니까 자원 배분은 생산 전에 생산 도구를 나눠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자원 배분. 쌤이 수업 직전에 요약 노트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자원 배분, 자원 배분, 자원 배분, 자원 배분. 그 다음 분배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생산이 완료됐으면 생산에 기여한 만큼 뭘 줘야 됩니까? 몫을 줘야지. 자, 보통 생산물이죠, 생산물. 근데 요즘에 생산물은 무슨 형태로 줍니까? 아니, 삼다수 공장에서 삼다수 생산에 기여했다고 그래서 삼다수 월급 주면 난리 나지. 뭐로 줘요? 소득으로 주죠. 하지만 일단 원칙은 생산물이니까 생산물을 쓴 거예요.
자, 우리 생산물에 뭐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뭡니까? 교재요. 그지? 재화라고 합니다. 눈에 안 보여. 서비스요. 이런 것들이 생산물이에요. 이걸 나눠주는 걸 뭐라고 한다? 분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했듯이 생산물을 무슨 형태로 주기 때문에? 소득 형태로 주기 때문에 소득 뭐라 부른다? 분배라고 한다. 언제요? 생산이 완료된 뭐요? 이후에. 그래서 통상 생산 전에 생산 자원을 나눠주는 것 자원배분, 생산 끝난 뒤에 성과물 생산물을 소득 형태로 나눠주는 걸 소득 분배라고 불러요. 간단히 요 단어도 아마 알아두시면 좋아서 쌤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모든 사람한테 로케이션, 자리매김을 하게 해요. 뭔 소리냐? 너는 여기에 매복해 있어. 너는 저기에 매복해 있어. 그리고 짐승 나무에 활 쏘고 돌 던지고 잡은 뭐에? 그물에 담아서 이거 와.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위치 선정을 해주는 거. all location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L 스펠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 뺄게요. 이거 뭐라 부른다고요? allocation. 이게 뭐예요? 자원 배분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 영어 단어는요, 여러분들 트리뷰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곡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진 나라가 승전국한테 바치는 뇌물이에요. 얘를 션 만들게요. 앞에 분리접두사 디스를 쓰면 디스트리뷰션이 바로 뭡니까? 소득 분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자원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지.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백발 빵주한테 화를 주나? 말도 안 되지.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효율성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루게끔 개입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정부예요. 두 번째. 자,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배가 어려워요. 솔직히 효율성에 대해서는 별로 딴지 안 걸어요. 누가 봐도 쟤는 백발백중인데 쟤한테 활 줘야지 백발 빵주한테 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분배는요, 어우 힘들어. 원칙적으로 기여만큼 만약에 뭐 하자? 받아가게 하자 라고 한다면 무슨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까? 빈부격차를. 그러니까 10시간 일했으면 그만큼을 받아가고 1시간 일했으면 그만큼을 받아. 이게 효율적인 거거든요. 근데 효율적으로 소득을 분배하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뭡니까? 개입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어떻게? 자, 공평한 소득 분배를 위해서. 역시 누구의 개입 이유입니까? 정부의. 하지만 오늘날 정말 중요 기능 중에 하나 뭐라고요? 경제 안정화 기능이에요. 자, 보통 물가 안정 중요하죠. 고용 안정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는 기능이라고요? 정부가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보통 분배 문제는 오늘날 효율성을 원칙으로 해서 기여만큼 분배를 하지만 너무 격차가 심해지니까 공평성 차원에서 정부가 재분배하는 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게 누구의 기능이라고요? 정부의 기능이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이제 의미 없어요. 이건 뭐 그냥 보시면 되는 거지 이걸 뭐 판사하시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판서를 해드렸어요. 그럼 제가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본서 보면서 정리해 주겠다. 자, 기본서 오십시오. 19쪽 오세요. 19쪽. 자, 제가 밑줄 치라는 건 밑줄 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전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만약에 지하철을 타고 온다? 자, 그때 그냥 쭉쭉 읽어 나가세요. 그냥 연필로 본인이 읽으시면서 한번 체크해도 괜찮아. 하지만 제가 밑줄 치는 건 정확히 색깔펜 이용해서 밑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9쪽입니다. 재정학 기초. 그래서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 내용. 자, 큰 타이틀 1번 재정과 재정학에서 박스 친 거 있죠? 그 박스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의냈습니다.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요거 밑줄이요. 요거 밑줄이요.
자, 이거 아닙니까? 얘 이쪽으로 오는 게 뭐요? 조세. 여기서 나가는 게 정부지출. 그럼 얘를 중심으로 요 기능을 보는 게 뭐라고요? 이게 재정학 밑줄.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밑에 이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보시면 되고, 나는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리니까, 자, 20쪽 맨 상단에 동그라미 6번에 보시면, 오늘날은 재정학을 무슨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고요? 공공경제학. 왜 그럴까요? 얘네 부분이 이런 걸 수행하는 거니까 재정학이란 말보다는 공공경제학이라는 말 많이 써요. 밑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의 분석 방법입니다. 자, 제가 아까 분명히 저 보세요. 분명히 재정학은 미시의 무슨 방법을 우리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수리적인 거. 뭐요? 미분. 거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3번의 분석 방법의 맨 마지막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밑줄입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뭐요? 미시경제학적인 분석. 이때 미시경제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수리적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미분을 상당히 중시하긴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큰 타이틀 1번에 공공부문의 특징 및 기능이 있죠. 자, 요 모든 내용은 21쪽의 하단부에 보시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걸로 정리해 드리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먼저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를 구분해 놨습니다. 주체는 가계와 기업 아니면 정부. 자, 목표는 개별적이냐 공공욕구냐.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수단. 자, 자발적으로 교환하느냐 공공은 강제적이냐. 여러분들 세금을 자발적으로 나 이만큼 벌었으니까 이만큼 다 냅니다.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자, 뭡니까? 헌법이 정한 뭐예요? 의무잖아요, 여러분들. 강제적이죠? 요 강제적의 밑줄. 그 다음, 의사결정은 민간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하지만 공공은요. 누구도 함께 동시 고려합니까? 정치도 고려합니다. 밑줄. 정치적 측면 밑줄. 둘 다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 보상관계. 자,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쭉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것은, 야, 이 단어가 무슨 말이지? 그런 거에 의문을 가지시면 상당히 좋아요. 무슨 말이냐? 개별적 보상이라는 거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 보상이 있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한 번만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를 샀습니다. 뭐로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내 돈으로 교재를 샀잖아요. 그죠? 그럼 교재라는 특정 재화를 내가 사기 위해서 돈을 낸 거잖아요.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개별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를 구입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냈다. 이게 민간경제의 개별적 보상이에요. 그러면 공공경제의 일반적 보상은 뭐냐?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세금을, 야, 너 세금 내 임마. 너 세금 내면 그 대가로 너한테 이거 줄게. 이러고 세금 걷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냥 걷는 거야. 걷고, 자, 정부가 전체 조사했더니 이쪽에 뭐가 필요해? 도로가 필요해. 근데 그 도로를 특정 인만을 위해서 만듭니까? 절대 아니지. 일반 국민 누구나 뭐 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요? 일반적 보상이다. 이걸 한 번 보면 되는 거지 이걸 뭐 그냥 밑줄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회계 원칙은 밑줄을 좀 쳐보세요. 자, 한자 어가 나왔는데 이거 중요해요. 옛날 2000년대 이전에 재정학의 세무사 시험엔 필수적으로 나왔던 표현인데 요즘엔 뭐 안 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자, 거기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한다. 양입 제출 밑줄. 그 다음 공공경제는요,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한다. 양출 제입 밑줄. 자, 이거 이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이요, 내가 만약에 노트북을 사고 싶어. 근데 호주머니에 뭐가 없어? 돈이 없어. 그죠? 그럼 일단은 돈도 없는데 막 저질러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까? 수입을 먼저 고려해야지. 그리고 그 수입이 그 안에서 뭐를 이룬 겁니까? 결국 지출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입의 양은 헤아린다는 겁니다. 수입을 한번 뭐 해봐? 헤아려봐. 그리고 그거 안에서 지출을 뭐해? 조절해. 이게 뭐라고요? 민간경제
양입 제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경제는 아니에요. 우선 지출을 먼저 뭐합니까?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뭡니까? 조세를 결정을 해요. 자, 보십시오. 지출을 근거로 해서 수입을 결정한다. 뭐요? 양출제입이다. 이건 이해만 하시면 문제 풀 때 큰 어려움은 없어요. 하지만 밑줄은 쳐두십시오. 그 다음 수지관계에서 수지는 수입과 지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민간경제에서요, 개인이 돈 벌어서 돈을 써요? 그러면 빚지고 쓰는 걸 추구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면 돈 번 걸 그대로 다 써요? 그럼 언제 돈 모아서 장가 가고 시가 가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 항상 뭐를 원칙으로 합니까? 남아야지. 뭐요? 잉여 원칙이에요. 남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이 민간경제입니다. 그런데 공공경제는요, 아니에요. 원칙은 수지균형입니다. 자, 수입과 지출이 뭐요?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뭐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밑줄입니다. 자, 그 밑에 뭐 계획 여부는 당연하죠. 여러분들 나라 살림살이를 대충 합니까? 말도 안 되지. 엄격한 계획이 필요하죠. 당연하죠. 자, 그 밑에 이제 생산물의 성질에서 요거는 용어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배제성과 경합성, 비배제, 비경합 다 밑줄인데요. 자, 써두세요. 배제성이 뭡니까?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돈을 안 내. 나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놈이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제성 뭐냐면 돈을 안 내면 소비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라고 써두세요. 배제성 밑에다가 대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비할 수 있는 게 배제성. 그러면 비배제성은 돈 안 내도 돼. 뭐야? 공짜. 공짜라고 써두세요. 그 다음 경합성이 뭔지 아십니까? 경합이라는 게 다툰다는 뜻이잖아요. 다툰다. 그럼 싸우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경합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인기 어떤 연예인들이 어디에 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청을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티켓을 돈 내고 사도 분명히 노른자의 좋은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먼저 가려고 뭐합니까? 미리 대기하잖아. 그럼 내가 미리 그 자리에 앉으면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자리에 못 앉거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경합성. 그래서 경합성은 준다라고 써두세요. 준다. 그럼 비경합성은 뭡니까? 안 줄어요. 함께 동시라고 써두세요. 함께 동시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함께 소비할 수 있는 게 비경합성이다. 그러면 민간경제는 배제와 경합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경제는 비배제, 비경합을 뭐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최근의 문제의 어떤 큰 경향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핵심은 아닙니다. 이 정도로 해도 돼요. 자, 넘어가 보십시오. 자, 뒷페이지 22쪽에 요 내용은 설명을 좀 드리고 해서 23쪽까지는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쪽에 정부를 보는 뭐가 있습니까? 기본 시각이라는 게 있어요. 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여전히 시험 문제 선지에 한 개씩 들어갈 수 있는 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정부를 보는 시각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계론적 시각이 있고요. 하나는 유기체적 시각이 있습니다. 기계론적 시각과 유기체적 시각. 기계론적이란 말이 뭘까요? 자, 보세요. 정부를 보는 관점이 정부를 뭐로 봐요? 기계로 봐요. 그 뭔 소리야? 정부는 민간을 위한 뭐일 따름이야? 그냥 도구야, 도구. 수단. 이게 기계론적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정부? 너는 기계야, 기계. 내가 중요하고 너는 그냥 나 모으면 돼. 따라만 오면 돼. 따라서 기계론적 이 정부 간에서는 누구를 우선시할까요? 민간의 사익을 우선시할까요? 공공의 공익을 우선시할까요? 민간의 사익. 이쪽 중심의 정부관을 뭐라 부른다? 기계론적. 그럼 기계론적은 정부를 뭐로 본다만 기억하시면 됩니까? 도구. 이에 비해서 유기체. 이게 뭐예요? 기체. 몸뚱아리가 있대. 몸뚱아리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의 뭐로 보는 겁니까? 정부를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겁니까? 공공 부분이. 누구에 비해서? 민간 부분에 비해서. 요거만 하시면 끝. 자, 교재 다시 오세요. 자, 22쪽에 큰 타이틀 이가로에 유기체적 견해, 유기체에다가 쓰세요. 생명. 생명이란 단어만 쓰시면 돼. 그러니까 정부도 뭐다? 생명체야. 그럼 밑에 3가로에 기계론적 견해는 뭘 써요? 기계 대신에 도구. 야, 정부는 도구일 뿐이야. 네가 뭘? 뭐 이거죠. 자, 밑줄입니다. 유기체적 견해 1가로의 개념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국가를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로 본다. 밑줄. 자, 2가로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한다는 전체주의적 사상이다. 밑줄. 그러니까 공공은 공익이 중요하고 전체가 중요하고 이런 시각이 뭐다? 바로 유기체적이다. 그럼 이제 밑에 3가로의 기계론적 견해 1 개념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국가를 단순한 개인들은 뭐로 본다? 집합체로 본다. 그러니까 국가는 단순한 거야. 네가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2가로의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돼야 된다는 개인주의적 사상이다. 자, 이건 분명히 한번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문제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계, 다른 말로 뭐요? 도구. 유기체 뭐요? 생명. 끝.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해. 자, 그러면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두 개 중에 누가 우위에 있는 개념일까요? 자, 23쪽 맨 꼭대기 보시면 종합이 있죠? 종합의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즉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누구를 우위로 합니까? 얘를 우위로 해. 기계론적 견해를 우위를 차지하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 인간이 중요한 거지. 민간이. 정부가 왜 중요해?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누구도 함께 종합하고 있다. 유기체도. 그거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론적 견해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무슨 견해도 있다? 유기체적 견해도 있다. 오케이? 요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정부의 3대 기능.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뭐가 있습니까? 머스그레이브. 쌤이 학교에서 재정학 공부할 때 이분 책으로 공부했었어요. 원서로. 번역할 때 힘들었습니다. 일단 이분이 근대, 현대 재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재정학 그러면 머스그레이브입니다. 자, 이분이 자, 정부의 3대 기능. 자, 아까 했었죠? 뭐뭐요?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그죠? 자, 사례 밑줄만 좀 쳐볼게요, 여러분들. 자원배분 기능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끝에 보면 공공재라는 게 나와요. 공공재 밑줄. 공공재. 자, 우리 나중에 이제 공공재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지만 흔히 도로 또는 치안, 국방 뭐 등등등이 공공재인데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생산해서 공급합니다. 뭐요? 자원배분 기능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득 분배 기능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3번에 누진세와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밑줄. 이게 뭡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약자를 좀 뭐하자, 도와주자. 이런 기능이 소득 분배의 누구 기능이라고요? 정부 기능이다. 하지만 3가로에 보시면 경제 안정화. 자, 여러분들 경제학에 못된 두 마리가 있습니다. 뭐냐? 실업률. 또 하나는요, 인플레이션율. 자,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오른쪽 보시면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실업, 요 밑줄. 요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게 뭐라고요? 경제 안정화예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공유 유지하자. 요런 것들을 누가 수행할 수 있다고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의 3대 기능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셔서 우리 재정이론의 역사적 흐름이 있는데 우리 OT까지 해서 오래 많이 달렸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